네, 방전된 2차 전지주 부활을 노린다. 저희 산업 분석에서 타이틀로 잡았는데요. 과연 진짜 이렇게 보일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대림대 미래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교수님하고 본격적으로 얘기 나누기 전에 먼저 테슬라 실적 발표를 한지원 캐스터가 정리했다고 합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한지원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큰 관심을 모았던 테슬라의 실적이 드디어 발표가 됐습니다. 이미 테슬라의 실적에 대한 전망은 그리 낙관적이지는 않은 분위기였죠. 실적 기대감이 낮기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는 모습들이 포착되기도 했었는데요. 먼저 오늘 아침에 발표된 테슬라의 실적 어떻게 나왔는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슬라가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3분기 매출액은 233억 5천만 달러로 9%가량 증가를 했지만 총 이익은 41억 7,800만 달러로 전년 같은 분기와 대비했을 때 22%나 줄어들었습니다. 매출과 순이익이 모두 전망치를 하회한 것은 2019년 2분기 이후 처음입니다. 이 계속된 차량 가격 인하 정책이 수익성을 갉아먹었고 또 그에 비해서 판매가 극적으로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주당 순이익 역시 0.66센트로 월가 예상치인 73센트를 밑돌았습니다. 실적 발표 이전에 또 살펴보시면 로이터가 테슬라의 발표에서 주목해야 할 포인트를 5가지를 설명을 했는데요. 먼저 이렇게 5가지가 꼽혔습니다. 첫 번째로 연간 판매 목표 달성액 180만 대를 설정을 했었죠. 이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였고요. 이중 투자자들이 이번 실적 중 가장 주목하고 있는 포인트가 바로 이 마진입니다. 최근 선명하게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마진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테슬라의 총 마진은 어느 정도 예상했던 수준인 17.9%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마진율을 두고는 새로운 생산 시설에도 단가를 낮추기 위한 업그레이드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고요. 세 번째로는 사이버 트럭 진행 상황이 구체화되느냐였는데 이 소셜 미디어 X를 통해 오는 11월 30일 사이버 트럭 출시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 사이버 트럭으로 대량 생산에 도달하고 현금 흐름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데에도 과제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테슬라는 서학 개미들의 원픽 종목이지만 올해 들어 테슬라에 투자한 서학 개미들은 총 5억 8,936만 달러 규모의 순매도세를 보였습니다. 2021년 그리고 2022년 분위기와는 180도가량 달라진 건데요. 올해 들어서 테슬라 주식에 대한 월간 순매수액을 살펴보시면 이렇게 1월과 3월 그리고 4월 이렇게 3개월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7개월간은 순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테슬라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의 움직임은 주가가 내렸을 때 저가 매수한 뒤 일정 수준 이상 올랐을 때 차익 실현하는 중단기 투자 형태가 뚜렷하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국내 2차 전지 업종 주가는 테슬라의 주가 향방에 따라 등락을 함께하는 경우가 잦았던 만큼 국내 투자자들의 향후 움직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2차 전지주에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테슬라 실적, 기대보다 못 미쳤다는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키움증권 권준수 연구원 전화로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권준수 연구원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에서 2차 전당하는 권준수 연구원입니다. 네. 네. 자, 테슬라가 가격 인하에도 불구하고 3분기 차량 인도량이 예상치를 밑돌았어요. 그래서 연간 판매 목표 180만 대로 도달하려면 4분기에 47만 대를 팔아야 되는데 이거 달성할 수 있을지 약간 의문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테슬라 실적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산업에서 되게 중요한 이벤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시장 컨센 대비해서 매출이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하회했습니다. 근데 그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서 예상했던 이벤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수익성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가격 인하에 따라서 좀 수익성이 좀 악화되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요즘 3분기 같은 경우가 공장 업그레이드로 인해서 지금 생산 양 자체가 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4분기부터는 좀 공장 가동이 좀 다시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180만 대 목표치는 좀 달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2차 전지 종목들 테슬라 영향으로 상당히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9월 이후에 지속적으로 부진한 흐름이에요. 2차 전지 주가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지난 8월부터 해서 주가 조정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사실 그 이유는 크게 3가지 정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지금 3분기 실적 부진 우려가 좀 가장 크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유럽 중심으로 한 이제 수요 둔화 우려랑 이제 완성차 업체들의 속도 조절이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중국의 이제 유럽이랑 북미 진출에 따른 리스크가 좀 잔존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도 지금 여러 이제 매크로 변수들이 좀 상존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개인적인 뷰는 지금 당분간은 좀 주가 조정이 좀 계속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P나 이제 Q 관점에서 한 가지의 좀 그 하나의 그 턴어라운드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특히 지금 리튬 가격 같은 경우가 계속 좀 하락을 하다가 이제 최근에는 조금 이제 반등을 하려고 하고 있긴 한데, 이게 추세적인 반등이라기보다는 이제 공급단에서의 좀 영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리튬 가격이 좀 반등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생각보다 이제 수요가 좀 둔화가 아닌 수요가 좀 정상화가 된다고 하면은 그때는 좀 다시 주가의 반등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연구원님 리포트 통해서 그동안 소재주 대비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장비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셨는데, 대부분 장비 업체들이 실적이 상저 하고를 뛸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어떤 배경입니까? 네, 최근에 뭐 잘 아시는 것 같이 지금 배터리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주체는 크게 뭐 세 군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국내 배터리 3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북미랑 이제 유럽 신상 업체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완성차 업체들의 배터리 내재화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23년에서 25년 이제 국내 장비 업체들의 수주 모멘텀이 좀 크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수주 모멘텀도 있고, 그리고 실적 같은 경우에도 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질문해주신 이제 뭐 상저하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상 이제 그 많은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가 올해 하반기에 장비를 이제 납입을 하면서 이제 약 70% 정도의 매출이 인식이 되기 때문에 상반기 같은 경우는 이제 비용이 많이 타고 하반기에 이제 매출이 좀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는 사실 분기 실적보다도 이제 연간 단위로 실적이 좀 중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권준수 키움증권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김필수 교수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은 네. 저 테슬라 실적 발표 어떻게 보셨습니까? 상당히 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전기차 판매가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예. 근데 테슬라 입장에서는 내연기관차도 같이 만드는 제작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전기차의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가격을 낮췄거든요. 또 중국 업체도 많이 따라왔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테슬라는 영업이익률이 국가마다 좀 틀리지만은 최대 25%까지 되니까 대단했었죠. 그러니까 그런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반으로 해서 가격을 낮추는, 따라오려면 따라와라는 부분이 있었고, 또 판매 촉진을 위해서 가격을 낮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영업이익률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같이 판매를 하더라도요. 근데 이제 양적인 부분들도 전체 글로벌 시장이 하이브리드 차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서 예. 전체적으로 낮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물론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 테슬라 모델 Y가 상해 공장에서 만든 게 최근에 10배 이상 판매가 늘었거든요. 예. 물론 이제 LFP 배터리를 가지고 가격을 낮추는 부분들은 아시아 지역에서 의미가 있지만은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의 물량은 한계점이 있었다. 그런 측면에서 양적인 부분도 줄어들었고, 또 질적인 영업이익률도 줄어들어서 가장 몇 년 사이에 가장 악재가 누적돼 있는 상태가 지금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테슬라가 이렇게 뭐 저가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는 이제 중국산 이 저가 전기차가 네. 시장에 많이 풀리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일반 내연기관차, 현대차 같으면 하이브리드카로 이제 좀 만회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네. 있는데, 테슬라는 오로지 전기차니까. 네. 더군다나 이제 지금 중국이 올해 처음으로 글로벌 자동차 수출 1위에 올 것이다. 예. 이렇게 전망이 나왔어요. 320만 대 중 108만 대가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다. 이런 전망인데요.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이 중국 차가 두각을 나타내는 거예요. 단순히 가격만 요인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뭐 기회가 되면은 외국 나가서 중국 전기차를 많이 보거든요. 보는데 수준 자체가 예전과 같이 한 번 쓰고 버리는 차의 이미지가 아닙니다. 품질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뭐 BYD를 비롯해서 BYD도 올해 1월 1일부터 일본에서 판매를 시작을 했거든요. 대한민국도 지금은 상태를 점검하고 있지만은 내년 상반기에는 최소한 승용차, 상용차는 이미 많이 들어와 있고요. 승용차까지 판매를 시작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차가
단순하게 싼 가격이 아니라 품질이 보장된 저렴한 전기차라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가성비가 좋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예. 가성비가 좋다 보니까 실제로 중국 시장은 이미 선점을 해서 글로벌 시장에 본격 진출을 하는데 문제는 미국의 IRA,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 같은 것이 미중 간의 경제 갈등에서 결국은 중국 못 들어오게 만드는 거거든요. 예. 중국 완성차 업계가 미국 진출하면 27%가 넘습니다. 관세가. 못 들어가는 거죠. 근데 유럽은 10% 수준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벌써 암암리에 많이 점유율을 늘린 게 유럽 시장인데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도 비상이 걸려서 최근에 들어와서 정부에서 불법 보조금에 대한 것들을 조사에 들어간다라는 얘기는 앞으로 반도핑 관세에 대한 부분들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글로벌 시장의 공략이 가속화되고 있고 각 지역에서는 이걸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적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 혼란의 시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동차라는 게 산업 특성상 뭐 워낙 전후방 산업이 큰 분야고 그러다 네. 보니까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치고 자동차 산업이 중요하지 않은 나라가 없을 테니까 네. 그래서 중국 차들이 이렇게 침투하는 거에 대해서 장벽을 많이 세우는 지금 잠깐 언급해 주신 네.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좀 더 그렇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뭐 말씀드린 대로 대표적인 게 미국의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뭐 중국을 첨단 기술 못 들어가게 하고 또 실제로 글로벌 시장의 전기차 부분들을 막겠다는 취지인데 결국은 양대 축은 미국과 유럽이거든요. 대표 시장이니까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그 목표를 삼고 있는데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 그러나 이렇게 막고 있고 각국에서 또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도 그렇고요. 또 유럽 내에서 프랑스라든지 더 강화된 법을 통해서 중국 차가 결국은 자국으로 들어와서 공장 짓고 자동차도 제작을 자국에서 만들어서 판매를 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야지만 보조금을 주겠다는 거니까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도 4대 중에 3대를 수출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로움이 많아지고 있죠.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서 전기차가 주춤하고는 있지만은 결국은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무공해차가 차지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현재는 세계 1위가 도요타, 예. 그다음에 폭스바겐, 또 현대차가 이런 순인데요. 장기적으로 전기차가 확산이 돼서 확대되면은 중국이 세계 1위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이 부분들은 주목을 해야 되고요. 경계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중국이 뭐 규모의 경제로 이거 가격을 낮춰서 네. 성능까지 높인다면 상당한 아주 경쟁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근데 이제 이 배터리 문제가 또 여기 하나 걸려 있어요. 예. 중국산 LFP 배터리 뭐 싸고 좋긴 한데 이 장착한 전기차 국내에서는 이게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가 한 곳도 없다고요. 네. 나중에 이 배터리 재처리 문제가 상당히 부각될 것 같아요.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바로 그 문제입니다. 지금은 뭐 테슬라를 필두로 해서 반값 전기차가 화두지 않습니까? 싸게 만들면은 지금 전기차 판매가 줄어드는 부분들을 보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가격을 낮추는 방법이고 예. 충전 인프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확산이 되기 때문에요. 근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이 중국산 LFP 배터리를 끼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국내 업체에서도 몇 개 차종에 벌써 LFP를 들어왔죠. 예. 탑재하기 시작했죠.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리사이클링이 거의 안 돼요. 이거 수명이 보통 얼마 됩니까? 보통 수명은 일반 NCM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일반 자동차용으로 들어가는 거는 뭐 7년, 8년 정도 쓰더라도 그렇게 큰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NCM 배터리만 하더라도 이걸 리사이클링해서 건질 수 있는 것이 리튬부터 니켈, 코발트, 망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100% 리사이클링을 합니다. 왜? 얻는 게 더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LFP는 지금 이미 중국에서 거의 90% 석권을 하고 있는데요. 땅에다 묻는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건 차 한 말이 안 대당 500kg가 나옵니다. 예. 이거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좋더라도 몇 년 이후에 이거를 사용을 못하고 재활용하게 되면 리사이클링을 하더라도 얻는 게 리튬 빼놓고는 없어요. 세부치 자체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 지금 국내 업체 한 군데가 없다는 얘기가 비즈니스 돈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도 이 마찬가지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환경 개선 부담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 환경부에서도 앞으로 보조금을 줄 때 이런 리사이클링이 과연 되느냐 안 되느냐가 비용 부담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서 생각보다 LFP가 싸질 않고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환경 개선 부담금을 아마 녹여내지 않는다면 나중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결국 나중에 국민의 혈세가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당장은 뭐 싸니까 좋은 것 같지만은 네. 한 7, 8년 후에 이거 재활용 안 되는 거를
땅에 묻는다. 우리나라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지금 현재 내연기관차만 하더라도 95%가 재활용돼서 그렇죠. 찌꺼기 거의 없는데 예. 전기차에서 차 한 대당 500km를 나오는 거를 버린다. 이건 용납이 안 됩니다. 용납이 안 되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단순히 관세 높이는 것뿐이 아니고 환경 측면에서 이거는 좀 억제를 해야 되는 측면이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나라는 뭐 MCN 배터리로 뭐 상당히 좀 성과를 내고 있는데 국내 배터리 3사가 북미에 공장을 증설하고 있다고 합니다. IRA로 보조금이 늘면서 뭐 북미 시장 진출의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한지영 캐스터가 현재 상황 전해주시겠습니다. 주요 2차 전지 배터리셀 종목들이 올해 3분기를 저점을 찍은 뒤 올해 4분기부터는 반등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 주요 승부처로 이 북미 지역이 꼽히고 있는데요. 생산세 공제 규모도 생각보다 커서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배터리 업체의 질주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북미에서 돌파구를 찾는 모습입니다. 시장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는 유럽과는 달리 미국은 여전히 견조한 전기차 수요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표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미국 전기차, 그러니까 일반 차 시장 내에서 전기차 비중을 살펴보시면 2022년도에 7.6%에 불과했던 전기차 비중이 무려 불과 4년 만에 28%까지 4배 가까이 급증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2025년 국내 배터리 3사가 북미에서 생산할 배터리 규모는 연간 최대 451기가와트에 달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올해와 비교하면 생산 능력이 2년 만에 10배 이상 늘어나는 셈입니다. 그럼 국내 배터리 공장들의 북미 공장 증설 현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최근 삼성 SDI는 스텔란티스의 두 번째 합작 공장 부지로 인디아나주를 낙점을 했습니다. 이렇게 오는 2027년까지 이 공장이 완공될 경우 합작 공장의 총 생산 능력은 67기가와트시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SK온 같은 경우에는 블루오벌 SK가 이미 출범을 했는데요. 이 테네시주에 2개 그리고 켄터키주에 1개의 공장을 건립할 예정이고요. 여기 보시는 조지아주에는 이미 현대차와의 합작 공장을 신공장을 짓고 있는데 이렇게 4개 공장 중 3개가 완공이 된다면 생산 능력은 183.5기가와트시에 달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운행 중이죠. 이 얼티엄 셀즈 1공장 외에도 6개의 공장을 추가로 짓는다고 합니다. 이 공장들이 모두 가동되는 시점 2026년 기준 생산 능력은 293기가와트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살펴볼 부분은 IRA로 첨단 제조 생산세액 공제, 즉 AMPC 수혜 효과가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배터리 3사는 최근 AMPC로 분기마다 수천억 원의 혜택을 받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만 4,267억 원의 혜택을 받고요. SK온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만 1,670억 원의 혜택을 받습니다. 이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앞서 살펴봤던 스텔란티스와의 합작 공장이 가동되는 2025년부터 본격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AMPC가 유지되는 2032년까지 국내 배터리 3사의 수혜 규모는 무려 18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점도 제기가 되고 있죠. 3사 영업이익 상당 부분이 IRA 보조금으로 채워지고 있어서 보조금 적용이 끝나는 2033년 이후 시장을 준비해야 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국내 배터리 업계 역시 중저가형 배터리, 보급형 시장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먼저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살펴볼까요? 이 고전압 미드니켈 배터리를 미래 전략 중 하나로 삼고 있고요. SK온도 마찬가지로 미드니켈 배터리를 포함해서 이 코발트 프리 그리고 LFP 배터리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 SDI는 니켈 망간계와 LMFP 플랫폼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는 점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한지원 캐스터가 전해드린 대로 이렇게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증설이 많아지는 거. 당장은 이제 그 IRA에 의한 보조금이 참 달콤하지만은 네. 문제는 이제 수요가 받쳐주지 않을 경우 이게 네. 공급 과잉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이런 우려가 됩니다. 네. 더군다나 이제 전기차 판매가 주춤하는 상황인데 이거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상당히 고민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과연 지금같이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의 전기차 판매가 줄어드는 것이 얼마큼 갈는지 또 상대적으로 그 줄어든 분량을 하이브리드 차나 이런 것들이 메꿔주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내연기관차가 좀 더 오래 갈 수 있다라는 분위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생산하는 것도 지연을 시키고 또 얼마 전에도 영국에서도 총리가 직접 2030년에서 5년 동안 늦춰서 예. 내연기관 판매를 늦추겠다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거죠. 결국은 이거를 좀 올려줘야 되는데 쉽지는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LFP 배터리 같은 걸 통해서 가격을 낮춘다든지 해서 좀 인센티브를 늘리는 방법을 많이 구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전기차가 줄어든 이유 자체가
뭐 전기차가 전체적으로 하이브리드 차에 비해서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보조금 줄어들죠. 또 충전 전기비도 높아지죠. 올라가고. 충전 인프라는 부족하죠. 근데 충전 인프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괜찮아진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낮추는 방법이 결국은 반값 전기차예요. 근데 반값 전기차는 전기차 가격의 40% 해당되는 배터리가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 LFP를 끼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친환경성에서는 양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 아마 그런 부분들을 해소시키면서 신기술 가미를 어떻게 해주느냐가 이 실제로 전기차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인데 문제는 중국이 배터리를 과잉 생산하면서요 이미 1년치 2.5배를 생산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2010년도에 아시겠지만은 글로벌 시장에 중국이 알루미늄부터 철강 반덤핑 하면서 덤핑 공세를 피면서 반덤핑 관세를 많이 맞았던 기억이 있으시죠. 아마 그런 부분이 재현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지금 각국에다가 대한민국의 배터리 3사가 각국가에다가 배터리 공장을 만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혼란을 일으킨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몇 년 사이에는 이런 혼재가 좀 진행이 되면서 방향이 설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좀 눈여겨 추이를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미래의 전기차가 대세라는 거에는 뭐 아무도 이견을 달지 않지만 그 맞습니다. 가는 과정이 상당히 울퉁불퉁하게 갈 수밖에 없다는 점. 또 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네. 걱정이 됩니다. 만약에 내년에 미국 대선에서 정권이 바뀔 경우에 예. 만약에 트럼프가 뭐 그렇게 될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 얘기만 들어도 공포입니다. 공포.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네. 이거 2차 전지 이 전기차 관련한 산업에는 상당한 악재가 되지 않을까요? 치명적이죠. 이전에 아시겠지만 트럼프 자체가 예전에 국제 규약을 완전히 다 어기고 탈퇴를 한다든지 또는 어떻게 공이 틀지 모르는 상태거든요. 특히 부정적으로 보는 게 내연기관 쪽 석유 산업을 활성화시키면서 실제로 이 전기차나 이런 것들은 아예 아니라고 봤거든요. 예. 근데 이 부분이 더 강해졌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상태가 된다라면은 이 아마 전기차나 수소차 보급에 있어서 치명적인 부분이고 대한민국 산업에 굉장히 큰 영향,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도 악재가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아서 그 부분도 변수 중에서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나 2차 전지의 미래 무조건 장밋빛만은 아니다는 점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전기차 업황이 좀 개선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뭐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뭐 국내 업체들이 강점이 있는 소재 분야가 많은데요. 네. 어떤 부분이 좀 유망할까요? 나름대로 의미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기차가 판매가 주춤해서 그러다 보니까 연쇄 효과가 생기면서 부품 공급도 가격이 떨어지고 원활치 네. 못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전기차나 수소차는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내연기관으로 회귀될 수는 없거든요. 결국은 지구온난화 가스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 20% 차지하는 수성 분야를 제어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기차가 약간 늦어지냐 빨라지냐의 차이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다시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한민국의 4대 소재에 대한 부분들이 미국의 IRA에 의해서 좀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은 아직도 지금은 60%에서 많게는 95%, 전구체는 90%가 넘거든요. 예. 아직도 중국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해외 다변화를 시켜서 얼마큼 만들어 주느냐도 대한민국의 이 4개 소재의 경쟁력을 올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 물론 이제 이 IRA 혜택으로 인해서 보조금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긍정적이지만은 중장기적인 측면까지도 마스터 플랜을 잡지 않으면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 특히 대한민국에서 원자재 자체가 나오질 않거든요. 그렇죠. 그나마 아까 말씀드린 리사이클링 통해서 나오는 도시 광산 산업이 활성화되면은 폐배터리에서 나오는 것도 공급될 수가 있으니까 아마 그런 것과 같이 혼용되는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주 뭐 긍정적인 사이클이 이어진다면 선순환이 이어진다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현대차가 하이브리드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판매량이 116%나 급증을 네. 했어요. 반면에 전기차는 좀 부진하고 예. 어쨌든 간에 뭐 현대차 전체 실적은 좋은데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현대차 입장에서는 그렇게 아쉬운 건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예전에 한 번 쓰고 그냥 실용적이다라는 측면이 아니라 이미 미국과 유럽의 양대 축에서 두 자리 숫자의 점유율을 갖고 있고 예. 또 뭐 현대차나 제네시스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가 미국에서 대성공 거뒀고 지금 유럽 진출을 하고 있는데 독일에서 반응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내연기관도 이 퍼스트 무버예요. 전기차는 말할 필요 없고 수차도 잘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전기차 판매가 안 되니까 하이브리드가 도요타만큼의 어떤 원천 기술을 확보하면서 고연비거든요. 예. 잘 팔립니다. 그래서 인기 있는 모델 1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풍선 효과입니다. 이거 줄면 이거 늘리면 되거든요. 근데 테슬라는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뿐이 없어요. 가격을 낮추는 방법뿐이 없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좀 고민이 좀 돼요. 원래는 퍼스트 무버로서 현대차가 전기차를 치고 나가는 부분들이 많았었고 계획도 많고 또 조지아주도
내년부터 아마 시범 생산을 할 텐데 그런 측면에서는 좀 앞으로 미래 불확실성 그래서 약 5년 정도 굉장히 불확실성이 더 커졌어요. 또 아까 트럼프 뭐 나오는 부분들도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변수들이 있고 또 전쟁들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변수들이 생각지도 않게 튀어나오고 있다는 거. 그래서 더더욱 안개 속이라는 거. 방안보다 방향이 더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앞으로 전기차 관련해서 전망과 지켜봐야 할 이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반값 전기차를 만드는데 지금 배터리만 LFP 얘기를 하고 있고 배터리 쪽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기차는 아직 신기술 개발이 안 된 게임 체인저 기술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많이 하는 것을 다른 데서 벤치마킹하고 많이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가 프레스 방법이라든지 또 12V로 48V로 전압을 올리는 거, 와이어링 하니스를 줄이는 방법, 또 예를 들어서 히토리오 모터를 페라이트 모터로 일부 이게 신기술들이거든요. 예. 근데 그거 말고 가장 큰 신기술 중에 하나가요. 전기차엔 고단 변속기입니다. 전기차 변속기 왜 끼느냐 그러는데 아마 포르쉐 타이칸부터 2단 변속기 끼기 시작하는데 효과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효과가 있나요? 5단 이상을 끼게 되면은요. 같은 배터리 용량 가지고 주행 거리가 30에서 50%가 들어옵니다. 그렇죠. 3%가 아닙니다. 자전거 언덕 올라갈 때처럼 맞습니다. 힘이 덜 그래서 드는 거죠. 낭비가 굉장히 크고 연료 발산하는 게 많은데 그거를 전 세계에서 지금 암암리에 연구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대차그룹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기차용 변속기가 5단 이상의 고단 변속기가 들어오게 되면은 같은 배터리 용량 가지고 주행 거리가 30%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이거 가장 빠른 데 중에 한 군데가 대한민국도 스타트업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중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쟁력을 확보하느냐가 반값 전기차 구현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전기차 배터리만 보지 말고요. 신기술 개발에 대한 것들 이 부분이 미래의 이 전기차를 또 수소차를 좌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경쟁력이라는 것도 또 UAM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게 전기차에 들어가는 게 그대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눈여겨봐야 되니까 신기술 개발에 대한 것들 특히 전기차 변속기에 대한 것들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 뭐 시장에서 인기주만 볼 게 아니라 지금 볼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김필수 교수님 아주 재미있는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대림대 미래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